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낡은 주택가 골목 끝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병원장 강도윤이 뛰어내렸습니다. 평소라면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던 사람이었죠. 비싼 양복은 빗물에 젖어 구겨졌고 반듯하던 머리도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작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려 했지만 이상하게 손끝이 떨렸습니다. 잠시 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 서 있는 사람은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닦던 청소 여사님 정금래였습니다. 낮에만 해도 강도윤은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정 여사님, 우리 병원에는 더 이상 나오지 마십시오. 그랬던 그가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금래는 젖은 그의 어깨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원장님이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강도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차가운 빗물 속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금래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원장님, 그녀가 낮게 물었습니다. 낮에는 제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 하셨죠. 강도윤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병원에서 가장 낮은 자리라 불리던 한 여사님과 그 사람을 함부로 내쫓은 병원장이 맞닥뜨린 하룻밤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정금래 여사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간. 정금래는 병원 옆 직원 출입문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는 오래된 가방, 다른 한 손에는 작은 보온병이 들려 있었죠. 병원 안은 아직 조용했어요. 낮이면 환자와 보호자들로 가득 차는 로비도 이른 새벽에는 숨을 죽인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금래는 청소도구실 문을 열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대걸레를 물에 적신 뒤 천천히 복도로 나왔죠. 그녀는 늘 사람들보다 먼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환자들이 오기 전에 바닥을 닦고 의자 밑을 살피고 엘리베이터 앞 물기까지 확인해야 마음이 놓였거든요. 정 여사님, 또 제일 먼저 오셨네요. 야간 근무를 마친 박미정 간호사가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금래가 보온병을 들어 보였어요. 미숫가루 좀 타왔어요. 얼굴이 말이 아니네. 한 모금 마시고 가요. 아이고, 저보다 정 여사님이 더 드셔야죠. 나는 괜찮아요. 밤새 선 사람한테 먼저 줘야지. 미정은 웃으며 보온병 뚜껑을 받아들었습니다. 병원에서 금래를 그냥 청소 직원으로만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래 일한 간호사들은 알았습니다. 금래가 복도만 닦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어느 병실 보호자가 밤새 울었는지, 어느 노인이 물 한 컵도 제대로 못 마셨는지, 어느 환자가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얼굴빛이 좋지 않은지, 금래는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빨리 알아차렸습니다. 나서서 티내는 법은 없었어요. 그저 물 한 컵을 놓아두고 담요를 살짝 덮어주고 간호사에게 조용히 알려줄 뿐이었죠. 그날 아침도 그랬습니다. 대기실 구석에 앉은 할아버지가 접수표를 손에 쥔 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는 보이지 않았고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금래는 대걸레를 세워두고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어디가 불편하세요? 내 이름을 불렀는지 모르겠어. 귀가 잘 안 들려서. 금래는 접수표를 살펴본 뒤 접수 창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조금 남았어요. 제가 소리 들리면 알려드릴게요. 고마워요. 병원은 올 때마다 겁이 나. 그래도 오늘은 혼자 아니세요.
할아버지는 그 말에 조금 웃었습니다. 금내는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멀리서 보던 젊은 행정 직원 하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 여사님은 청소보다 환자 돌보는 걸 더 좋아하시나 봐요. 옆에 있던 직원이 눈치를 주었지만 이미 말은 금내의 귀에 닿은 뒤였습니다. 금내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이런 말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오전 8시 반, 로비가 붐비기 시작할 무렵 병원 현관 쪽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도윤 병원장이었습니다. 얼마 전 새로 부임한 사람, 50의 나이에 큰 병원을 맡았고 병원을 고급스럽게 바꾸겠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로비 벽에는 새 그림이 걸렸고 안내 데스크 유니폼도 바뀌었어요. 겉으로는 분명 깔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오래 일한 직원들은 전보다 말을 아꼈습니다. 강도윤은 복도를 지나가다 금내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젖은 바닥을 지나 금내의 낡은 운동화에 머물렀죠. 정 여사님, 네 원장님. 출근 시간에 로비에서 청소도구가 보이는 건 좋지 않습니다. 금내는 대걸레를 손에 쥔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환자분들 오시기 전에 닦아놔야 말을 시간이 있습니다. 미끄러지면 더 위험해서요. 강도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병원 이미지입니다. 그 말에 금내의 손끝이 아주 조금 굳었습니다. 이미지. 사람을 살리는 병원에서 바닥의 물기보다 먼저 보는 게 그런 것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금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강도윤은 짧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향수 냄새가 소독약 냄새 사이로 잠깐 섞였다가 사라졌죠. 점심 무렵 3층 병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복도에 음료가 쏟아졌으니 올라와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금내는 청소 카트를 밀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3층은 다른 층보다 조용했어요. 병실 문도 두껍고 간호사들의 발걸음도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금내가 복도에 쏟아진 주스를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기요. 작은 목소리가 병실 안쪽에서 들렸습니다. 금내는 손을 멈췄습니다. 물 좀. 문이 조금 열린 병실 안에서 중년 여자가 힘겹게 손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컵은 협탁 끝에 있었고 호출벨은 침대 옆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금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침에 들은 말이 떠올랐거든요. 청소도구가 보이는 것도 싫어하는 병원장인데 병실 안에 들어간 걸 알면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환자의 손은 계속 허공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금내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환자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내는 컵을 잡아 환자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호출벨을 손 가까이에 놓아주었죠. 이건 여기 있어야 해요. 불편하면 바로 누르세요. 환자는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워요. 조금 무서웠어요. 금내는 침대 옆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병원에 계시잖아요. 혼자 아니세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도윤 병원장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보호자로 보이는 남자와 간호사 한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강도윤의 시선이 금내에게 꽂혔습니다. 정 여사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금내는 컵을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환자분이 물을 찾으셔서요. 호출벨도 손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건 간호사가 할 일입니다. 환자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이분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지만 강도윤은 환자의 말보다 금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더 불편한 듯 했습니다.
정 여사님은 청소 업무만 하시면 됩니다. 선을 넘지 마세요. 선. 금내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환자를 향한 마음에도 선이 있어야 하는지 속으로 묻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녀는 짧게 말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아직 dak담한 주스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금내는 다시 무릎을 굽히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마음 한쪽은 묵직하게 가라앉았죠. 오후가 되자 청소도구실로 연락이 왔습니다. 정 여사님, 원장실로 올라오시래요. 금내는 고무 장갑을 벗었습니다. 손등에는 소독약 때문에 하얗게 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원장실 문 앞에 섰을 때 안쪽에서는 강도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병원 분위기를 바꾸려면 작은 것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금내는 그 말이 자신에게 향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도윤은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큰 창 너머로 병원 주차장이 내려다 보였죠. 정 여사님. 네, 원장님. 강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오늘까지만 나오세요. 금내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들으니 가슴 안쪽이 한번 내려앉았어요. 제가 병원에 해가 됐습니까? 강도윤은 곧장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병원은 앞으로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미지를 가져야 합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정확히 지켜야 하고요. 말은 길었지만 뜻은 하나였습니다. 당신은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 금내는 그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마디쯤 했을지도 모릅니다. 복도 닦는 사람은 환자가 물을 찾아도 못 본 척해야 하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금내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소도구실로 돌아온 금내는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벌 앞치마, 낡은 손수건,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 금내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하얀 모자를 쓰고 있었고 눈빛은 지금보다 더 단단해 보였죠. 금내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손수건에 감싸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때 박미정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정 여사님 진짜예요? 오늘까지만 나오시라는 거? 금내는 애써 웃었습니다. 소문 참 빠르네. 왜 이렇게 그냥 가세요? 그 환자분 도와준 게 잘못이에요? 금내는 앞치마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미정 씨. 네. 사람이 사람을 도운 게 잘못이 되는 곳도 있나 봐요. 미정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금내는 마지막으로 청소 카트를 가지런히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로비를 천천히 지나갔죠. 자동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병원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울던 사람도 있었고, 살아난 사람도 있었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모든 시간을 금내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머물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금내는 뒤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저녁 바람이 얼굴에 닿았지만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3층 창가에서는 강도윤이 그 뒷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내보낸 사람이 이 병원에서 어떤 이름으로 남아 있었는지 말입니다. 정금래가 병원을 떠난 뒤 로비에는 이상한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청소 카트 하나가 사라졌을 뿐인데 아침 공기부터 달라졌어요. 늘 반짝이던 바닥은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새로운 청소 직원들도 부지런히 움직였죠. 그런데도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대기실 구석에서 길을 묻던 노인은
2번이나 접수 창구를 잘못 찾아갔고 휠체어를 찾던 보호자는 한참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례가 조용히 다가가 말해줬을 일이었어요. 어르신,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보호자분, 휠체어는 엘리베이터 옆에 있어요. 진료표는 손에 꼭 쥐고 계세요. 그런 말들이 병원 안에서 사라지자 사람들은 그제야 조금씩 알기 시작했습니다. 정금내가 닦았던 건 바닥만이 아니었다는 걸요. 박미정 간호사는 아침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302호 할아버지가 계속 초조해하며 호출벨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그 청소하는 양반은 오늘 안 와?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저 체온계를 정리하는 척 손을 움직였죠. 오늘은 안 나오세요. 왜? 아픈가? 그게 아니라 미정은 말을 삼켰습니다. 병원장이 내보냈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환자에게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양반이 어제 내 양말도 찾아줬는데 병원 사람 중에 제일 편했어. 미정은 목이 조금 막혔습니다.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닌 청소 여사님. 하지만 어떤 환자에게는 그 사람이 병원에서 제일 편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시각 강도윤 병원장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병원 리모델링 계획서와 홍보 자료가 펼쳐져 있었죠. 다음 달부터 VIP 병동 이미지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 보호자 동선도 정리하고 외주 인력 관리도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말에 부장급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도 정금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오래된 총무과장 오상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정금내 여사님 일은 조금 갑작스러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도윤의 시선이 바로 그에게 향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래 근무한 분이라 직원들 사이에서 말이 좀 나옵니다. 환자분들도 많이 의지하셨고요. 강도윤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병원은 정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각자 맡은 일이 있습니다. 그 선이 흐려지면 사고가 납니다. 저는 그걸 바로잡은 겁니다. 상철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은 틀린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 걸렸어요. 정금래는 선을 넘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선 밖에서 사람들을 붙잡아주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런 말은 회의실 안에서 힘이 없었습니다. 한편 금래는 집 앞 작은 골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 하나를 대문 옆에 놓고 오래된 운동화를 닦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신던 신발이었습니다. 뒤축은 닳았고 앞코에는 소독약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젖은 수건으로 신발을 문지르다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들려왔죠. 금래는 가방에서 어제 챙겨온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젊은 금래는 하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청소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 옆에는 젊은 의사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의 얼굴은 빛이 발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금래는 그 얼굴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참 오래도 됐네.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미정 간호사였습니다. 금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 여사님 저예요. 미정의 목소리는 잔뜩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잘 들어가셨나 해서요. 금래는 작게 웃었습니다. 나 집 잘 찾아왔어요. 걱정 말아요. 병원이 이상해요.
내가 하루 안 나갔다고 병원이 무너지겠어요? 그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자꾸 정 여사님을 찾아요. 302호 할아버지도 물어보셨고요. 금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302호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죠. 늘 밤이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던 사람. 물은 따뜻한 걸 좋아하고 양말은 꼭 침대 밑으로 떨어뜨리던 어르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약 드실 때 물 너무 차갑게 들이지 말아요. 속이 약해요. 미정은 전화기 너머에서 울컥했습니다. 정 여사님은 어떻게 그런 것까지 기억하세요? 오래 보면 알아요. 사람은 말보다 몸이 먼저 알려주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정 여사님, 네. 혹시 예전에 수술실에서 일하신 적 있으세요? 금례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을 쥐고 있던 손끝에 힘이 들어갔어요. 왜 그런 걸 물어요? 어제 사물함 정리하실 때 사진을 봤어요. 하얀 모자 쓰고 계신 사진요. 그리고 예전에 오 과장님이 정 여사님을 보고 이상한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병원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은 정 여사님이라고요. 금례는 천천히 사진을 접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조금 멀어졌습니다. 미정 씨, 네. 사람마다 다시 꺼내고 싶지 않은 시간이 있어요. 그 말에 미정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괜한 걸 물었네요. 아니에요. 궁금할 수도 있죠. 금례는 사진을 손수건에 다시 감쌌습니다. 다만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에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미정은 그 안에 오래 묻어둔 상처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금례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오후 햇살이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쌀을 씻고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병원 복도를 다시 한번 돌고 있을 텐데 오늘은 집안의 좁은 바닥만 조용히 울렸어요. 그러다 문득 그녀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등에는 하얗게 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걸레와 소독약이 남긴 흔적이었죠. 하지만 금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손이 기억하는 건 그것만이 아니라는 걸요. 그날 저녁 병원에서는 작은 사고가 났습니다. 대기실 앞에서 보호자 한 명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을 아무도 제때 보지 못한 탓이었어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로비가 한순간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강도윤은 보고를 받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청소 동선을 더 철저히 관리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박미정은 알았습니다. 금례가 있었다면 그 물기는 벌써 닦였을 거라는 걸요. 어쩌면 물이 떨어진 순간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강도윤은 원장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주차장이 내려다 보였고 유리창에는 그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는 피곤한 눈으로 서류를 넘기다 책상 한쪽의 직원 명단을 바라봤습니다. 정금례라는 이름 옆에는 짧은 이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청소 담당, 근무기간 18년. 강도윤은 그 줄을 보고도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래 일한 외주 직원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그가 모르는 기록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남아있지 않은 이름. 누군가는 일부러 지웠고 누군가는 아직도 입 밖에 꺼내지 못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다시 병원 복도에 돌아오게 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병원 오래된 창고에서 낡은 상자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폐기하려던 오래된 서류 더미였죠. 상자를 정리하던 박미정은
우연히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정금례가 서 있었습니다. 청소복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수술모를 쓴 채 수술실 앞에서 누군가와 함께 웃고 있었죠.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오래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금례. 수술실에서 가장 침착했던 사람. 미정은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사라진 건 청소 직원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제대로 불러주지 않은 오래된 진실 하나가 함께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박미정은 낡은 사진을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먼지 냄새가 가득했어요. 오래된 서류 상자들이 벽 쪽에 쌓여 있었고 버려질 의료 장비 몇 개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먼지 낀 상자 안에서 정금례의 전혀 다른 얼굴이 나온 겁니다. 청소복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수술모, 단정한 마스크,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젊지만 어딘가 낯익은 눈빛. 미정은 사진 뒷면을 다시 읽었습니다. 정금례, 수술실에서 가장 침착했던 사람. 그 짧은 문장이 이상하게 가슴을 때렸습니다. 병원 복도를 조용히 닦던 여사님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다니요. 미정은 믿기 어려우면서도 어쩐지 납득이 됐습니다. 환자의 얼굴빛을 먼저 알아보던 눈, 호출벨 위치 하나에도 민감하던 손, 누가 아픈지, 누가 겁먹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리던 감각. 그건 단순히 오래 일해서 생긴 눈치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박 간호사, 거기서 뭐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미정은 화들짝 놀라 사진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돌아보니 총무과장 오상철이 창고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아, 과장님. 이 상자 폐기할 건지 확인하다가요. 상철의 시선이 미정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거 어디서 났습니까? 미정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상자 안에 있었어요. 정 여사님 사진 맞죠? 상철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 농담도 잘하고 직원들 사이에서 편한 사람으로 통하던 그가 갑자기 10년은 늙어 보였죠. 버릴 물건이 아니었는데.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과장님, 정 여사님 예전에 수술실에서 일하셨어요? 상철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금례를 보던 눈빛이 깊어졌어요. 그분 이야기는 함부로 꺼내면 안 됩니다. 왜요? 그때 일을 아는 사람이 아직 병원에 남아있긴 하지만 다들 입을 닫고 삽니다. 미정은 더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상철의 표정이 너무 무거워 쉽게 몰아붙일 수 없었어요. 과장님, 그래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 여사님은 어제 그렇게 쫓겨나셨어요. 병원에서 아무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했고요. 상철은 사진을 다시 미정에게 건넸습니다. 박 간호사. 네. 정 여사님은 청소하러 이 병원에 다시 온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미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상철은 창고 밖 복도를 살폈습니다. 누가 듣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눈치였습니다. 오래전 이 병원에서 큰일이 있었습니다. 수술실에서요. 의료사고요? 상철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처리됐죠. 하지만 그날 밤 수술실에 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금례 씨가 아니었다면 더 큰일이 났을 거라는 거요. 미정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정 여사님이 병원을 떠나셨어요? 상철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말하려다 삼키는 사람 같았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보다 젊은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 말은 미정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자기보다 젊은 사람들 지키려고 했다. 미정은 어제 원장실 앞에서 조용히 앞치마를 벗던 금내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억울해도 떠들지 않고 상처받아도 남 탓하지 않던 그 얼굴 말입니다. 원장님은 이 사실을 아세요? 상철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강 원장님은 모를 겁니다. 알았다면 그렇게 쉽게 내보내진 못했겠죠. 그때 복도 끝에서 직원 하나가 급히 뛰어왔습니다. 박 간호사님, 302호 할아버지 상태가 좀 이상해요. 미정은 사진을 가슴 주머니에 넣고 바로 뛰었습니다. 302호 병실에 들어서자 할아버지는 침대 머리맡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숨이 조금 가쁘고 손으로 가슴 쪽을 누르고 있었죠. 어르신, 언제부터 답답하셨어요? 아까부터 좀 그런데 괜찮아. 그 청소하는 양반 있으면 물 좀 따뜻하게 달라 했을 텐데. 그 말에 미정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잠깐만 계세요. 미정은 서둘러 상태를 확인하고 담당이에게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큰 위급 상황은 아니었지만 조금만 늦었으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병원은 금례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접수 순서를 놓쳤고 누군가는 길을 헤맸습니다. 작은 물기 하나, 떨어진 약봉지 하나, 침대 밑으로 밀린 슬리퍼 하나까지 늘 누군가 조용히 챙기던 것들이 하나씩 빈틈으로 남았어요. 하지만 강도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회진을 마치고 로비를 지나던 그는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 여사님 계셨으면 금방 알아채셨을 텐데. 그러게요. 어제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환자분들도 계속 찾으시잖아요. 강도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금 다들 근무 중 아닙니까? 직원들은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도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 명 빠졌다고 병원이 흔들리면 그건 시스템이 잘못된 겁니다. 사람 하나에 의존하는 병원은 좋은 병원이 아닙니다. 말은 맞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직원들의 마음은 더 멀어졌어요. 그날 저녁 미정은 결국 금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린 뒤 금례가 받았습니다. 미정 씨, 병원 바쁠 시간 아니에요? 정 여사님. 미정은 잠시 말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창고에서 사진을 봤어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하얀 수술모 쓰고 계신 사진요. 뒷면에 쓰여 있었어요. 수술실에서 가장 침착했던 사람이라고. 금례는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진이 아직 남아 있었네요. 정 여사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금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은 숨소리만 들렸죠. 미정 씨. 네. 병원에서 사람을 살리는 건 의사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사람을 살린 손이 제일 먼저 버려질 때도 있어요. 그 말이 너무 조용해서 더 아팠습니다. 정 여사님, 지금은 묻지 말아요. 언젠가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때는 말할게요. 전화를 끊은 뒤 미정은 한동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병원 안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병원은 더 크게 비어 보였습니다. 그때 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도윤이 빠른 걸음으로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반듯한 얼굴이었지만 휴대전화를 쥔 손이 어딘가 급해 보였어요. 차 준비해요. 지금 바로 나갑니다. 비서가 놀라 물었습니다. 원장님, 이 시간에 어디 가십니까? 강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그의 얼굴에서 처음 보는 불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병원 응급실 전화기가 거칠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 전화기가 거칠게 울린 건 밤 9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전화를 받는 순간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교통사고 환자요? 의식은요? 주변에 있던 의료진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급실은 늘 긴장된 곳이었지만 그날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유난히 급박했습니다. 도착까지 몇 분입니까? 간호사는 빠르게 메모를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환자 이름이 강민준이라고요? 그 이름이 나오자 응급실 안 공기가 잠시 멈췄습니다. 강민준, 강도윤 병원장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아직 22밖에 되지 않은 청년이었고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종종 이름이 오르내리던 아이였죠. 명문대 의대 준비를 한다는 말도 있었고 병원장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들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박미정은 전화 내용을 듣고 바로 움직였습니다. 침대 준비, 산소, 수액, 혈액 검사까지 지시가 빠르게 오갔습니다. 응급카트 확인해 주세요. CT실 연락 넣었습니다. 외상팀 호출할게요.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병원 앞을 찍고 들어왔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자 피 묻은 들것이 빠르게 밀려왔어요. 그 위에 누워있는 청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마에는 붕대가 급히 감겨 있었고 옷에는 빗물과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도착 전부터 의식 저하 있었고 혈압 떨어집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담당 의사가 바로 환자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민준 씨, 들리세요? 눈 떠보세요. 청년의 눈꺼풀은 떨렸지만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수액 라인을 잡으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강도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평소 반듯하던 양복 차림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느슨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죠. 낮에 직원들 앞에서 차갑게 말하던 그 병원장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민준아. 강도윤이 들것 가까이 다가가려 하자 의사가 막아섰습니다. 원장님, 지금은 뒤로 물러나셔야 합니다. 내 아들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침착하셔야 해요. 그 말에 강도윤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두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상태가 어떻습니까? 담당 의사는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검사해봐야 정확하지만 내부 출혈 가능성이 큽니다. 머리 쪽도 안심할 수 없고요. 강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당장 수술 준비하세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강도윤은 그 짧은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요? 환자 상태가 애매합니다. 영상 결과에 따라 접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 수술 기록이나 특이 병력이 있으면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도윤은 비서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이 기록 전부 가져와요. 소아 때 수술 기록까지 빠짐없이. 비서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미정은 강민준의 손목에 달린 오래된 팔찌 하나를 보았습니다. 응급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낡은 실팔찌였어요. 피와 빗물에 젖어 있었지만 작은 금속 장식 하나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미정은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창고에서 봤던 사진 한 장이 떠올랐어요. 젊은 정금례가 하얀 수술모를 쓰고 있던 그 사진. 사진 한쪽에 있던 작은 부적 같은 표식과 민준의 팔찌 장식이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미정은 그 생각을 끝까지 밀고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환자가 먼저였으니까요. 강민주는 곧 CT실로 옮겨졌습니다. 복도에는 긴장한 발걸음이 계속 이어졌고 강도윤은 그 뒤를 따라가다 벽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보호자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유리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병원장이라도 그 순간만큼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만 남은 사람이었죠. 몇 분 뒤 영상 결과를 본 외상외과 과장이 무거운 얼굴로 나왔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강도윤은 바로 물었습니다. 성공 가능성은요? 과장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출혈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슷한 부위에 처치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처치요? 무슨 말입니까? 정확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산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강도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관리한 기록이 없다는 겁니까? 네. 이상하게도 중간 기록이 비어 있습니다. 그 말에 주변 의료진들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병원장 아들의 의료 기록에 빈틈이 있다는 건 쉽게 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오상철 총무과장이 급히 응급실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연락을 받은 듯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원장님, 강도윤이 돌아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상철은 주변을 살피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어릴 때 크게 다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강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걸 과장님이 어떻게 압니까? 상철은 대답 대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이 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 기록은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강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상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오래 망설이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날 밤 기록은 누군가 정리했습니다. 사고로 처리됐고 더 이상 꺼내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강도윤은 상철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지금 내 아들이 수술대에 오를 판입니다. 뭘 숨기는 겁니까? 상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기록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상철은 쉽게 이름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면 오늘 낮 강도윤이 한 일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두가 알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더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정금래 여사님입니다. 강도윤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미정도 숨을 멈춘 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누구라고요? 강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상철은 다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오늘 원장님이 내보내신 정금래 여사님이요. 그분이 그날 밤 수술실 앞에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민준 씨를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강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상철을 바라봤습니다. 청소 직원 아닙니까? 그 말에 상철의 눈빛이 처음으로 차가워졌습니다. 원장님은 그분을 청소 직원으로만 보셨겠죠. 강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외상외과 과장이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과거 처치 부위를 모르면 수술 위험이 커집니다. 그분이 기억하고 있다면 당장 모셔와야 합니다. 강도윤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몇 시간 전 자신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늘까지만 나오세요. 우리 병원은 더 전문적인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말들이 이제는 자기 목을 조르는 것처럼 돌아왔습니다. 박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전화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강도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니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갑니다. 그는 곧장 응급실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비서가 따라오며 우산을 챙겼지만 강도윤은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늘던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어요. 차에 올라탄 강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는 휴대전화 화면에 뜬 정금래의 주소를 바라봤습니다. 낮에는 이름조차 쉽게 불렀던 사람, 필요 없다고 내보냈던 사람. 그런데 이제 자신의 아들을 살릴지도 모르는 마지막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가 낡은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강도윤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잃을지도 모르는 아버지의 얼굴이었죠. 차가 멈췄습니다. 검은 대문 앞, 빗물이 처마 끝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차에서 내려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쉽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문 안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금래가 서 있었습니다. 낮에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놀라지도 반기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강도윤은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어깨를 타고 흘렀고 구두 앞에는 작은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금래가 먼저 물었습니다. 원장님이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그 한마디에 강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더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빗속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금래는 대문 안쪽에 서서 강도윤을 내려다봤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지고 있었어요. 처마 끝에서 떨어진 빗물이 강도윤의 어깨를 적셨고 차가운 물줄기는 그의 양복 소매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낮에 병원장실에서 그녀를 내려다보던 사람, 오늘까지만 나오세요라고 말하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은 낡은 대문 앞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금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윤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입술은 몇 번 움직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꺼내야 할 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죠. 금래가 먼저 조용히 물었습니다. 원장님, 강도윤의 고개가 더 깊이 숙여졌습니다. 낮에는 제가 병원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 하셨죠. 그 말에 강도윤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았습니다. 하지만 금래에게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무슨 일입니까? 강도윤은 젖은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쉽게 굽히지 않던 사람이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 아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금래의 눈빛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놀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는 의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술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 기록이 비어 있습니다. 예전에 다친 부위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금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강도윤은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은 병원장의 얼굴이라기보다 겁에 질린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오 과장님이 말했습니다. 정 여사님이 기억하실 거라고요. 금래의 손끝이 살짝 굳었습니다. 오래전 닫아둔 이름,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았던 밤, 수술실 앞에 붉은 불빛과 차갑게 식어가던 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금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와서요? 강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맡은 선이 있다 하셨죠. 저는 청소만 하면 되는 사람이라고 하셨고요. 정 여사님, 그런데 지금은 그 선을 넘어와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강도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가 한 말, 제가 한 행동은 어떤 벌이든 받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만은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말에 금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비 내리는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고 대문 안쪽 작은 전구 하나가 두 사람을 노랗게 비추고 있었죠. 금내는 강도윤을 미워할 수 있었습니다. 낮에 당한 모욕을 떠올리며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먼저 떠오른 것은 강도윤이 아니었습니다. 22살이라는 청년. 아직 제대로 피지도 못한 나이. 누군가의 아들이자 지금 수술대 위에서 기다리고 있을 한 생명이었습니다. 금내는 천천히 뒤로 돌아섰습니다. 강도윤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습니다. 정 여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내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밤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먹다 만 국그릇 하나와 접힌 신문이 놓여 있었죠. 금내는 장롱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수건에 쌓인 오래된 사진과 작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꺼내 조심히 펼쳤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군데군데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날짜, 이름, 짧은 기록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오래 품고 있던 흔적이었습니다. 금내는 한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강민준, 3살, 응급처치, 좌측 흉부 손상. 글씨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금내의 눈빛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아이였구나.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래전 비슷한 밤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피투성이가 되어 들어왔고 젊은 의사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때 금내는 수술실 밖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누구보다 먼저 상황을 읽어냈습니다. 그 아이가 강도윤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금내에게 환자는 누구의 아들이기 전에 살려야 할 사람이었으니까요. 금내는 수첩을 품에 넣고 겉옷을 걸쳤습니다. 그리고 작은 약통과 손전등까지 가방에 넣었습니다. 대문을 다시 열자 강도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강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주시는 겁니까? 금내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원장님을 용서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강도윤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 말에 강도윤은 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차로 향하는 동안 금내는 우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이 급히 우산을 씌우려 하자 그녀는 조용히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됐습니다. 빨리 가죠.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강도윤은 운전석 옆에 앉아 계속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오는 연락이 몇 분마다 울렸고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금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 물줄기 사이로 오래전 병원 복도가 겹쳐 보였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습니다. 수술실 앞 붉은 등이 켜져 있었고 누군가는 울고 있었죠. 그리고 금내는 자기 이름을 잃었습니다. 정 여사님, 강도윤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금내는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낮에 한 말은
지금 사과하실 시간 없습니다. 강도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금내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아이 상태부터 봐야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수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강도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정 여사님은 정말... 원장님, 금내가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저를 지금 무엇으로 부를지 고민하지 마세요. 사람 하나 살리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가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명의 의료진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미정은 금례를 보자마자 눈가가 젖었습니다. 정 여사님, 금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 어디 있어요? 그 한마디에 모두가 길을 비켰습니다. 나까지만 해도 청소 카트를 밀고 다니던 여사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 그녀가 응급실 복도를 걸어 들어오자 이상하게 아무도 함부로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금례의 걸음은 느리지 않았습니다. 겁먹지도 않았고 망설이지도 않았어요. 수술실 앞에 도착하자 외상외과 과장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정금례 여사님 맞으십니까? 금례는 가방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강민준 씨, 어릴 때 왼쪽 흉부를 다친 적 있습니다. 그때 처치 방향이 일반적인 경우와 조금 달랐어요. 과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금례는 수첩을 펼쳐 내밀었습니다. 기록은 없어졌어도 제 손은 기억합니다. 그 순간 복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강도윤은 한 걸음 뒤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낮에 내쫓은 사람은 단순히 병원 바닥을 닦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수술실 앞 복도에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정금례가 내민 낡은 수첩을 받아든 외상외과 과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누렇게 변한 종이 위에는 오래된 글씨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강민준, 3살, 좌측 흉부 손상, 응급 처치 후 특이 위치 봉합. 과장은 빠르게 내용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젊은 의사에게 수첩을 보여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이거면 접근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영상에서 애매하게 보이던 게 이 기록 때문이었어요. 젊은 의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일반 방식으로 들어가면 위험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에 강도윤의 다리가 풀릴 듯 흔들렸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 수첩 하나가 왜 필요한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이 내쫓은 여자의 기억 하나가 아들의 목숨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요. 수술 준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이 짧게 말하고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강도윤은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병원장이라는 자리가 아무 힘도 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정금례는 복도 한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젖은 겉옷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졌고 손에는 아직 오래된 수첩이 들려 있었죠. 박미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 여사님, 수건 가져올게요. 괜찮아요. 감기 들어요. 금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가 먼저예요. 미정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금례다웠기 때문입니다. 강도윤은 천천히 금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죠. 낮에 했던 말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정 여사님은 청소 업무만 하시면 됩니다. 선을 넘지 마세요. 오늘까지만 나오세요.
그 말들이 복도 바닥에 떨어져 다시 자기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정 여사님, 금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도윤은 입술을 뗐지만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3살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금례의 눈빛이 멀어졌습니다. 수술실 붉은 불빛이 그녀의 얼굴 위에 희미하게 내려앉았죠. 원장님은 기억 못하십니까? 강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저는 해외 연수 중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만 한국에 있었어요. 아이가 크게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위험한 고비를 넘긴 뒤였습니다. 금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날도 비가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복도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 조용해졌습니다. 박미정도 오상철 과장도 멀리 서 있던 간호사들까지 금례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피투성이가 되어 들어왔습니다. 아이 엄마는 정신을 잃을 듯 울고 있었고 젊은 의사들은 당황했죠. 그때 병원은 지금처럼 크지 않았어요. 장비도 부족했고 사람도 모자랐습니다. 강도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 아이가 민준이었군요. 금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수술실에 들어간 의사는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손은 좋았지만 마음이 너무 흔들렸어요. 아이 몸은 작고 손상 부위는 까다로웠습니다. 조금만 늦어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오상철 과장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그 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밤이었어요. 금례는 손에 쥔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그때 수술 보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수술실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말보다 먼저 손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필요한 기구, 피가 흐르는 방향, 의사의 호흡, 그런 것들이 보였죠. 미정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늘 환자의 작은 불편을 먼저 알아차리던 금례의 눈이 어디서 온 것인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젊은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면으로 들어가면 위험하다고요. 옆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도윤이 급히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처음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복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금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혈압이 더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결국 제가 준비해둔 방향대로 수술이 진행됐고 아이는 살았습니다. 강도윤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들은 살았다. 그 한마디 뒤에 자신이 몰랐던 누군가의 손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왜 기록이 없어졌습니까? 금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상철이 대신 낮게 말했습니다. 그 수술이 끝난 뒤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도윤이 그를 돌아봤습니다. 무슨 문제요? 상철은 금례를 바라봤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금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수술을 맡았던 젊은 의사는 병원장의 조카였습니다. 당시 병원 윗선에서는 그 의사의 판단이 늦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걸 두려워했어요. 병원 평판도 가족 이름도 걸려 있었죠. 강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지웠다는 겁니까? 일부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책임은 엉뚱한 곳으로 갔죠.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 여사님한테요? 아무도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금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쓸쓸한 표정이었죠. 누군가는 입을 닫아야 했어요.
그래야 그 젊은 의사가 계속 메스를 잡을 수 있었고 병원도 시끄러워지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은 믿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정 여사님은 억울하게. 억울했죠. 금례가 처음으로 강도윤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오래 눌러둔 세월이 묻어 있었어요.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밤마다 생각났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원장님. 금례는 수술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수술실에 다시 서고 싶어 하던 젊은 의사, 병원을 잃을까 겁먹은 직원들, 그리고 막 살아난 어린아이였죠. 강도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 뒤로 저는 병원을 떠났습니다. 수술실에도 다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몇 년 뒤 이 병원에 청소 직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정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왜 다시 오셨어요? 그렇게 아픈 곳인데. 금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워서 떠났지만 잊을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살아난 사람들도 있었고 끝내 못 지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이 그렇잖아요. 미워도 마음이 자꾸 돌아오는 곳. 그 말에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도윤은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까 금례의 집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였습니다. 금례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원장님, 이러지 마세요. 지금은 아이 수술 중입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 여사님을 청소하는 사람으로만 봤습니다. 그 손이 이 병원에서 무엇을 지켜왔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함부로 말했습니다. 금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지금은 못하겠습니다. 다만 제 아들이 살면 제가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정 여사님 이름도 그날 기록도요. 금례는 그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강도윤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지금 당장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은 위급할 때 많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금례는 짧게 말했습니다. 아이부터 살리고 이야기합시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술실 문 안쪽에서 의료진의 발걸음이 급해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누군가 다급히 외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강도윤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렸습니다. 금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붉은 불빛이 켜진 수술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오래전 다시는 가까이 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문. 그 문 너머에서 또 한 번 생명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안쪽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어요. 강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다리는 쉽게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문 하나 사이에 아들이 있었고 그 문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박미정은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제발. 정금례는 수술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불빛, 희미하게 들리는 기계음, 빠르게 오가는 발걸음 소리. 그 모든 것이 오래전 기억과 겹쳐졌습니다. 그날도 저 문 너머에서 누군가의 숨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당황했고 시간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례는 자기 이름보다 먼저 환자의 숨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강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술실 안의 상황은 바깥에서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문이 열리고 젊은 의사 하나가 급히 나왔습니다.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정금래 여사님께 확인할 게 있다고 하십니다. 강도윤이 먼저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의사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예전 처치 부위 주변으로 유착이 심합니다. 기록대로 접근했는데도 예상보다 복잡합니다. 과장님이 혹시 그때 사용했던 보조 처치 방법을 기억하시는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금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왼쪽 아래쪽에서 막혔습니까? 젊은 의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정면으로 밀면 안 됩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 조직이 약해서 깊게 고정하지 못했어요. 아래에서 올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비켜서 들어가야 합니다. 의사는 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술실. 금례가 다시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닫아두었던 곳이었습니다. 박미정이 놀란 눈으로 금례를 바라봤습니다. 오상철 과장도 아무 말 없이 숨을 삼켰죠. 강도윤은 금례에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부탁하고 싶었지만 감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낮에 자신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그 사이에 서 있었으니까요. 금례는 손에 쥔 낡은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려고 품고 살았던 기록. 억울함을 잊지 않기 위해 적은 것이 아니라 혹시 언젠가 누군가를 살릴지도 몰라 남겨둔 흔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운 주세요. 그 한마디에 박미정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젊은 의사가 급히 수술용 가운과 모자를 가져왔습니다. 금례는 젖은 겉옷을 벗고 손을 씻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오래전과 똑같은 냄새였습니다. 한때는 그 냄새만 맡아도 심장이 내려앉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금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박미정이 옆에서 조심히 말했습니다. 정 여사님. 금례는 손을 씻으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미정 씨, 무서워하지 말아요. 제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나도 무서워요. 그 말에 미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금례는 젖은 손을 말리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사람 살리는 일은 무섭다고 피하면 안 되는 순간이 있어요. 강도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금례가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자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복도에는 붉은 불빛만 남았습니다. 안쪽에서 외상외과 과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 여사님, 여기 보이십니까? 금례는 차분히 화면과 수술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메스를 잡을 수도 없고 지시를 내릴 위치도 아니었죠. 하지만 오래전 그 아이의 몸을 기억하는 사람은 금례뿐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건드리지 마세요. 어릴 때 잡아둔 방향이 거기와 이어져 있어요. 과장이 바로 손을 멈췄습니다. 그럼 여기서 돌아갑니까? 네. 조금 더 위로요. 아니, 거기서 반 손가락만큼만 더. 젊은 의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놀랍게도 금례의 말은 영상과 맞아 들어갔습니다. 사라진 기록이 한 사람의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과장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보입니다. 수술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방향을 찾자 의료진들의 움직임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금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길은 열어준 뒤였죠. 수술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강도윤은 몇 번이고 손을 모았다 풀었습니다. 평생 신을 찾지 않던 사람이 그 밤에는 마음속으로 무엇이든 붙잡고 싶었습니다. 오상철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강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 여사님은 오래전에도 저렇게 하셨습니다. 자기 이름 앞세우지 않고 사람부터 살리려고 했어요. 강도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상철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말하려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윗사람들이 덮었고 남은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비겁했죠? 강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병원을 바꾼다고 하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지우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외상외과 과장이 먼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제 아들. 과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 순간 강도윤의 몸이 휘청였습니다. 박미정이 급히 그를 붙잡았어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은 넘겼습니다. 강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잠시 뒤 정금례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수술모를 벗은 그녀의 머리카락은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죠. 하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강도윤은 그녀를 보자마자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복도 한가운데서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 여사님, 금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감사는 아이가 깨어난 뒤에 하세요. 강도윤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아들을 2번이나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을 병원에서 내쫓았습니다. 복도에 있던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금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장님, 사람은 한 번쯤 잘못 볼 수 있습니다. 강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잘못 본 걸 알았을 때도 외면하면 그때부터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무거웠습니다. 강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실 앞 붉은 불빛이 꺼졌습니다. 오래전 금례의 이름을 삼켜버렸던 문이 그 밤에는 다시 그녀의 이름을 세상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 붉은 불빛이 꺼진 뒤에도 복도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방금 전까지 한 생명을 붙잡기 위해 모두가 숨가쁘게 움직였고 그 중심에는 정금례가 있었습니다. 나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쫓겨난 청소 여사님. 하지만 밤이 지나자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그렇게만 부를 수 없었습니다. 강도윤은 수술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고비를 넘겼다는 말을 들었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기쁨보다 먼저 밀려온 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는 정금례를 바라봤습니다. 금례는 벽에 기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은 아직 다 마르지 않았고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누구에게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미정이 따뜻한 물을 가져왔습니다. 정 여사님, 이것 좀 드세요. 금례는 컵을 받아들고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미정 씨가 더 놀랐겠네.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정 여사님은 정말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세요? 금례는 컵 안의 물을 바라봤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안 잊히는 일이 있어요. 좋은 기억도 그렇고
아픈 기억도 그렇죠. 미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말 안에 오랜 세월이 들어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강도윤이 금례 앞에 섰습니다. 정 여사님, 금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원장님. 그 호칭이 강도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자신을 원장님이라 부르고 있었어요. 모욕을 당하고 쫓겨나고 밤중에 불려와 아들을 살린 뒤에도 말입니다. 강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금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늦었고 알아보는 것도 늦었습니다. 사람을 자리가 아니라 눈으로 봤어야 했는데 저는 반대로 했습니다. 복도에 있던 직원들이 조용히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강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정 여사님께서 이 병원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억울함을 견디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금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엇을 바로잡으실 겁니까? 강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과하겠다는 말은 쉬웠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되돌릴 것인지 묻는 순간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단순한 말 몇 마디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금례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 이름 하나 다시 써넣는다고 끝나는 일은 아닙니다.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자리로 나누고 오래 일한 사람을 낡은 물건처럼 치우면 그곳은 병원이 아니라 겉만 번듯한 건물일 뿐입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만 하지 마세요. 바꾸셔야죠. 그 말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을 만큼 정확했어요. 다음 날 아침, 강도윤은 전 직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리모델링 자료나 매출 보고서를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앞 화면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떠 있었습니다. 젊은 정금례가 하얀 수술모를 쓰고 서 있는 사진이었죠. 직원들은 술렁였습니다. 그동안 복도에서 마주치던 청소 여사님의 젊은 모습이라는 걸 알아본 사람도 있었고 처음 보는 얼굴처럼 놀란 사람도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병원장으로서 부끄러운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금례 여사님은 이 병원에서 오래전 수술 보조로 일하셨습니다.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책임을 떠안고 병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몇몇 오래된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상철 과장의 눈가도 붉어졌어요. 강도윤은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어제 병원에서 내보냈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금례 여사님께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과거 사라진 기록을 조사하고 병원 명예 기록에 정금례 여사님의 이름을 복원하겠습니다. 박미정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금례는 회의실 뒤쪽에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수를 받으러 온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 묻혀있던 이름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을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이었죠. 강도윤은 회의실 뒤쪽을 바라봤습니다. 정 여사님, 앞으로 병원에 다시 나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금례에게 향했습니다. 금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지난 세월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억울하게 떠났던 날, 다시 청소복을 입고 돌아왔던 날, 환자들 곁을 조용히 지켰던 수많은 아침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어젯밤 수술실 문이 다시 열리던 순간도요. 금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다시 수술실 사람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는 있겠죠. 환자 곁을 보는 사람, 직원들이 놓치는 작은 위험을 알려주는 사람, 그리고 이 병원이 사람을 잊지 않게 하는 사람으로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금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 로비 한쪽에 작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환자 돌봄 지원 담당. 정금래. 화려한 직함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더 이상 청소도구실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302호 할아버지는 그 안내문을 보고 웃었습니다. 꺼봐.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다니까. 박미정도 웃었습니다. 금례는 여전히 이른 아침 병원에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그녀의 손에는 대걸레 대신 환자 동선표와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죠. 하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길을 잃은 노인에게 먼저 다가가고 겁먹은 보호자에게 따뜻한 물을 건네고 호출벨이 손에서 멀어진 병실을 조용히 살피는 마음. 강도윤은 그런 금례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보지 못했을 장면이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병원의 격은 로비의 그림이나 번쩍이는 바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픈 사람 앞에서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는지 그 작은 순간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죠. 며칠 후 강민준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강도윤은 아들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민준은 힘없이 눈을 뜨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괜찮은 거예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괜찮다. 내가 고마워해야 할 분이 계셔. 병실 문 앞에는 정금례가 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 말에 병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를 살렸다는 말보다 살아줘서 고맙다는 말. 그게 정금례라는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병원 사람들은 그녀를 더 이상 낮은 자리의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정금례 여사님, 이 병원이 한때 잊었던 이름, 그리고 다시는 잊어서는 안 될 이름이었습니다. 정금례 여사님은 끝내 큰 소리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했다고 외치지도 않았고 자신을 내쫓은 사람에게 복수하려 하지도 않았죠. 그저 한 생명이 흔들리는 순간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앞에서 자존심보다 먼저 움직인 사람. 낮은 자리라 불렸지만 누구보다 높은 마음으로 병원을 지켜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정금례 여사님이었습니다. 강도윤 병원장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병원의 품격은 비싼 인테리어나 화려한 홍보 문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요. 아픈 사람을 먼저 알아보고 두려운 사람 곁에 조용히 서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혹시 우리도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한 적은 없었을까요? 직업이 낮아 보인다고, 말수가 적다고, 낡은 옷을 입었다고 그 사람의 지난 세월까지 가볍게 본 적은 없었을까요? 정금례 여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서 보아야 하느냐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정금례 여사님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